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지원입니다. 우리 평가단 문제가 총 36회가 있는데 딱 반절 18회 왔네요. 요즘 날씨가 좀 더워져서 건강 좀 신경 쓰시고 맛있는 거 좋은 거 많이 드셔서 남은 시간 동안에 열심히 더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길 다시 한번 기원 드릴게요. 자, 18회는 개발관리론인데 개발관리론은 우리 학개론 단원에서 가장 쉬운 단원이고 필요한 부분만 암기하면 암기 코드가 있으니까 암기 코드를 활용해서 암기하면 쉽게 문제들 풀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1번부터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이제 토지 이용의 집약도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토지 이용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집약도를 높여서 이용한다, 집약적 이용한다라는 말을 써요. 자, 1번에 토지의 집약적인 토지 이용은 도심은 지가가 비싸니까 땅을 넓게 이용하지 못하고 땅 조금에 노동과 자본을 많이 집어넣어서 토지를 집중적으로 이용하죠. 그래서 집약적 이용은 만약에 토지를 건물을 지어서 이용한다면 건물의 높이가 높아진다거나 깊어지겠죠. 그래서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했을 때 우리가 건물이 고층화된다 또는 지하화된다. 이걸 우리가 입체화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토지 이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부증성이다.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토지가 귀해서 부증성 때문에 지가가 비싸지고 지가고가 생기고 그래서 토지를 집약적 이용을 하게 되겠죠. 맞는 얘기고. 자, 일반적으로 도심은 지가가 비싸니까 집약적 이용이 나타나고 외곽 지역은 싸니까 우리가 넓게 토지를 이용한 거, 토지 지가가 낮으면 토지를 넓게 이용하니까 조방적 이용한다라고 얘기하죠. 맞는 얘기고. 자, 교통이 발달하면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쉽게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교통이 발달되면 외곽 지역의 토지 소유가 증가함에 따라서 교통이 발달되면 토지 수요가 증가해서 토지를 많이 이용할 거니까 교외 지역의 토지 이용에 집약도는 점차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겠네요. 자, 외곽 지역의 토지 수요가 증가하면 교외 지역의 지가가 어떻게 변할까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겠죠. 지가가 올라갈 거니까 땅값이 비싸지면 땅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이 생기겠죠. 집약도가 증가한다라고 나와야 될 거고. 자, 4번에 토지에 대한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많다면 자, 토지 우리가 생산 요소 3대 생산 요소를 노동, 자본, 토지라고 하는데 자, 이 세 개를 합쳐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토지를 줄이고 여기에다가 노동과 자본을 많이 집어넣는다라면 땅값이 비싸서 토지양을 줄이고 대신에 노동과 자본을 많이 집어넣을수록 이걸 집약적 이용이다 하는 거예요. 투입량이 많다면 집약적 토지 이용이 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해요. 토지를 줄이고 땅값이 비싸니까 토지양을 줄이고 노동과 자본을 많이 집어넣으면 자, 이걸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하죠.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 커질수록 집약적 이용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집약적 이용을 생산 요소의 대체성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고. 자, 집약도는 지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땅값이 비싸면 지가 고 현상이 나타나면 집약적 이용, 땅값이 싸면 조방적 이용. 3번이 틀렸고. 자, 토지 이용에 대한 집약도에 대한 문제를 한번 우리 가볍게 한번 살펴봤고. 자, 두 번째, 개발의 5단계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진행 순서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자, 첫 번째 개발하려면 사업 구상을 해야 되겠죠. 이걸 아이디어 이런 개발을 하겠다. 자, 구상을 하고 이게 첫 번째겠네요. 자, 두 번째 예비적 타당성을 간략히 계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죠. 타당성은 개발하는 게 옳은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개발하는 게 옳은지를 따져볼 때는 일반적으로 복합 개념으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지 개발하는 게 타당한 건지 따져볼 거고 자, 그 다음에 부지를 확보하고 네 번째가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다섯 번째 건설하고 자, 이 건설을 우리가 좀 더 나눈다라면 먼저 돈을 빌려서 금융하고 돈을 빌려서 건설하고 건설한 걸 판매하겠죠. 이걸 마케팅이라 그래요. 마케팅 분양한다. 이렇게 총 7단계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5단계로 건설까지만 본 거네요. 그래서 아이디어, 예비적 타당성, 부지 확보, 사업 타당성 분석, 금융건설, 마케팅 이렇게 총 7단계가 일어나는데 5단계로 본 거죠.
자, 그럼 답은 1번 되겠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부주의확보가 어디에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암기 코드로 어떻게 외웠냐면 예타 먼저, 그 다음에 부지확보, 그 다음에 타당성이니까 예타, 부타 이렇게 외웠어요. 예타, 부타, 예비적 타당성, 부지확보, 타당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아이디어, 예비적 타당성, 부지확보, 타당성, 금융건설, 마케팅 이렇게 해서 개발 7단계가 이루어지는 거고, 자, 3번에 개발에 따른 부동산 분석인데, 자, 부동산의 타당성, 개발에 따른 타당성 분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당성 분석, 개발하는 것이 옳은지 타당성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5단계가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내면서 공부도 좀 해야 되니까 제가 순서대로 문제를 냈어요. 순서 기억해놔야 돼요. 지역경제 분석의 지, 시장 분석의 시, 시장성 분석의 성, 타당성 분석에서 타, 투자 분석에서 자 이렇게 해서 지시성, 타자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지죠. 타당성 분석이. 자, 지시성이라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뭐 야구 타자라고 생각하면서 지시성, 타자 이렇게 5단계가 있고, 자, 지역경제 분석은 말 그대로 지역의 경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역의 인구, 소득, 성장, 개발, 유형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제 요인이라고 하죠. 경제 요인. 인구, 소득, 교통, 행정, 복지 이런 것들을 다, 자, 경제 요인. 즉 지역의 경제 요인을 분석으로 해서 지역 시장에 대한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분석을 지역 경제 분석이죠. 가장 넓은 분석 단계가 지역 경제 분석. 자, 시장 분석은 시장을 분석하는 거죠.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거죠.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것이 시장 분석이에요. 유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맞죠? 자, 이때 수요와 공급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죠. 어떤 거냐면 세수하고 공찬다라고 이렇게 암기했는데 수요자를 세분화하고 공급 상품을 차별화하는 거예요. 수요자를 여러 기준에 따라서 경제학적 특성 기준에 따라서 작은 소그룹으로 나누는 것을 세분화라고 하고, 공급 상품은 개발 부동산이죠. 개발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차별화를 두어서 훨씬 우리 부동산이 좋다라고 차별화 두는 전략을 이걸 차분화라고 하죠. 원래 차별화는 포지셔닝이라고 해서 우리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경쟁 공급 상품들에 비해서 좋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소비자의 지각이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을 차별화라고 얘기하죠. 중요한 건 수요자는 세분화하고 공급 상품은 차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내용을 봤더니 여기에 개발 부동산을, 이건 공급 상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제자가 직접 공급 상품이란 말이 없어도 개발 부동산이란 말을 써도 이게 공급 상품인지를 알아야죠. 얘를 세분화하는 과정을 수행한다라고 나왔는데, 자, 세분화하는 건 누굴 세분화한다? 수요자를 세분화한다. 여기에 수요자를 세분화한다 이렇게 되거나, 또는 공급 상품을 차별화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자, 시장 분석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게 맞는데, 수요 공급을 분석할 때는 세수, 수요자를 세분화, 공급 상품을 차별화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시험 문제 기본적으로 보너스 문제를 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유형의 지문이에요. 자, 2번이 틀렸고, 자, 3번의 시장성 분석은, 자, 시장성은 잘 팔릴 것인지, 개발했을 때 개발한 부동산이 잘 팔릴 것인지를 따져보는 거죠.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걸 시장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장성을 분석한다. 미래에 대한 거죠. 즉 현재를 포함한 미래에 잘 팔릴 것인지 미래에 대한 예측인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잘 팔릴 것인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측하려면 미래를 예측할 때는 점집 찾아가서 잘 될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흡수된 것을 잘 조사해서 과거의 추세대로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과거에 얼마나 소비자가 분양이 잘 됐는지, 임대가 잘 됐는지 이런 걸 흡수되었는지, 부동산에 흡수되었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때 우리가 과거에
흡수된 추세, 흡수율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시장성 분석 단계에서 흡수율 분석을 하죠. 자, 타당성 분석은 개발하는 게 진짜 옳은지 면밀하게 따져보겠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타당성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복합 개념의 타당성을 따져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경제적 타당성이죠. 법적으로 진짜 문제가 없는지 개발할 때, 기술적으로 건물을 건축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돈은 충분히 남는지. 근데 돈이 안 남으면 개발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개발 사업에 투자자의 자금을 유인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을 타당성 분석. 자, 투자 분석에서는 수년제 가치법, 수년가법이죠. 우리가 투자 분석 기법에서 배웠고, 할인법이라고. 이런 투자 분석 기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걸 우리가 투자 분석 마지막 단계죠. 순서가 지시성, 타자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자, 네 번째,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이런 법률은 사실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학개론에서는 어떤 법률이 있더라. 법률상, 자, 부동산 개발에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라고 이거 기억해놔야 돼요. 자, 우리 시험에서도 나왔었고 감정평가사 부동산 학계는 원론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니까, 자,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에서 시공은 개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 직접 벽돌 쌓는 일은 개발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맞고. 자, 공용개발은 주로 수용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도시개발 사업은 주로 환지 방식을 통해서 일어나죠. 자, 수용은 강제성이 커서 주민과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고, 좀 정부가 사들여서 다 하는 것이 공용개발이니까 공용개발은 속도가 빠르고, 자, 환지는 땅을 되돌려주는 거니까 땅을 재분배하는 방식이라 했죠. 재분배 방식이고, 자, 넓은 지역에 하나의 도시를 개발하는 거예요. 속도는 좀 느리겠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어서 한 차례차례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니까. 자, 중요한 건 공용개발은 수용, 도시개발 사업은 주로 환지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자, 재개발에서 보전 재개발은 노후 불량화가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라고 나왔어요. 중요한 지문이고, 아직 노후 불량화가 발생한 건 아닌 거죠. 얘가 아직 발생은 안 했어요. 발생은 안 했는데 그런 우려가 있을 때 이것을 막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전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먼저 재개발하는 것을 보전 재개발이라 그래요. 보전 재개발은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이걸 막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하는 개발을 보전 재개발. 자, 네 가지의 학문적 재개발이 4개가 있어요. 학문적 재개발이 보전 재개발, 그 다음에 수복 재개발, 그 다음에 계량 재개발, 그 다음에 철거 재개발, 4개가 있는데, 자,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을 보전 재개발, 싹 밀어버리는 건 철거 재개발, 계량은 기존 시설을 확장, 첨가, 계량해 나갈 때 계량 재개발, 자, 수복은 얘가 가장 중요한 건데 원인만 제거하는 것을 수복 재개발이라 그래요. 그래서 4번을 보니까 계량 재개발은 현재 시설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은 계량 재개발이 아니라 수복 재개발이라고 해야 돼요. 4번이 틀렸고, 자,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 수용 방식을 합치면 뭐라고 한다? 혼용 방식이라고 하죠. 환지와 매수를 합쳐서 같이 섞어서 하는 걸 혼합 방식, 혼용 방식이라고 하죠. 이건 맞고. 자, 그래서 학문적 재개발에서 수복 재개발은 원인만, 불량화, 노후와 원인, 요인만 제거하는 것을 수복 재개발이라 그러고. 자, 5번에 민간개발 방식에서 옳은 거. 자, 보죠. 신탁 방식은 토지 신탁 방식. 신탁은 무조건 신탁이란 표현이 되려면 소유권의 이전이 있어야 돼요.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회사 이전되며, 자, 신탁회사, 이 회사에 찾아가서 소유권을 넘겨주고 개발을 다 부탁하는 거죠. 그럼 개발은 다 누가 하냐면 대부분의 모든 전 과정의 개발에 전 과정을 담당하는 것은 신탁회사죠. 그럼 개발 과정의 대부분은 위탁자가 아니라 신탁회사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이 신탁회사는 수탁자라고 해야 돼요. 수탁자. 자,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넘겨줄 거니까 토지 소유자는 위탁자가 되고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을 받는 입장이니까 신탁회사는 수탁자라고 해야죠. 그래서 수탁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나와야 되고 틀렸고 자,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사업자의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자체 개발이라 하고 자체 개발 방식이라고 하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그러나 전문가는 아니니까 위험에 처할 수 있어서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한 건 자체 개발 방식. 자, 3번에 토지나 개발 자금은 토지 소유자가 조달하며 즉 토지 소유자가 주로 전반적으로 주도하는데 대부분의 개발 과정을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개발업자는 개발사업, 즉 건축과 관련된 것은 개발업자에게 맡겨서 자, 일한 대가로 수수료를 주는 거, 즉 개발 사업만 맡겨서 하는 거니까 이건 대물 변제가 아니라 사업 위탁 방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업 위탁 방식 또는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도 해요. 위탁, 수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업 위탁 방식 또는 사업 수탁 방식. 자, 4번에 보니까 토지 소유자의 토지 위에 개발업자가 건축하고 자,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다가 개발업자가 건축을 했대요. 그럼 토지값과 그다음에 공사비가 있겠죠. 즉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즉 토지 가격과 또는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서 지분을 공유한다. 즉 개발된 부동산을 같이 기여도에 따라서 같이 갖는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물 변제 방식. 이게 대물 변제 방식이고 얘를 등가 교환 방식이라 그러죠. 등가 교환 방식을 얘기하는 거네요. 즉 공사비를 대신 물건으로 공사비를 변제하겠다라는 방식이에요. 즉 처음부터 공사비 줄 돈은 없고 부동산으로 나눠서 공사비를 처리하겠다. 물건, 부동산으로 나눠서 처분하겠다. 가격이 공사비가 똑같은 물건으로 교환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5번에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자금의 소달이나 기술 보완 등을 위해서 법인 간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업 개발을 진행하는 것을 이걸 컨소시엄 개발이라 하죠. 컨소시엄을 공동체라고 하니까 그래서 5번이 맞네요. 자, 민간 개발 방식은 정리를 해둬야 되겠고 자, 수수료가 나오는 것은 신탁, 토지 신탁과 사업 위탁이에요. 사업 위탁은 개발 사업만 맡기고 일한 대가로 수수료 주는 거고 즉 신탁회사에게 토지 신탁은 소유권 넘겨주고 전 과정의 개발을 신탁회사가 하고 신탁계획이 끝나면 수익을 돌려주고 대가로 뭘 받는다? 수수료 받는 방식이죠. 자, 6번에 개발의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개발에 따른 위험은 개발할 때는 언제나 법 시비가 붙는다 이렇게 암기해야 되겠죠.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법 시비가 붙는다. 자, 법률적 위험은 정부의 정책 등의 변화로 정책은 법률이니까 발생하기도 한다. 맞고. 자, 시장 위험은 우리 학계론에서 시장이란 단어가 나오면 언제나 수요 공급과 연관지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자,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이나 임대되지 않는 경우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수요가 없어서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수요라는 단어를 출제자가 숨길 때 분양이 안 된다, 임대가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수요가 안 되는 경우에 커진다. 맞죠? 수요 공급 관련되면 무조건 시장이니까. 자, 3번에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 이건 이제 정부의 정책 변화, 법률에 대한 변화죠.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은 역시 이것도 정책이나 법률 관련된 거네요. 시행사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한다. 맞죠? 이건 정부가서 정책이나 법률에 대한 거니까 시행자가, 개발업자가 마음대로 없앨 수 없는 위험이죠. 예전에 우리 시험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답으로 나온 적도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준 내용이고 자, 시장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 자,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됐다는 건 개발할 수 있도록 확정된 용도 지역 같은 것들이 토지 이용 규제가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이건 공법적인 규제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토지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거죠. 그럼 무슨 위험을 최소화하는 거냐면 법률적 위험이죠. 공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토지이용 규제 나오면 공법인 거죠. 자, 5번에 개발 기간이 연장될수록 건설에 따른 경비가 증가하는 걸 이걸 비용 위험이라 한다. 건설 기간이 개발 기간이 오래 걸려서 건설에 따른 경비, 예를 들면 중장비 같은 걸 대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야 하는 데 들어가는 이자도 늘어날 수 있겠죠. 수수료도 늘어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다 건설에 따른 경비,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비용 위험으로 본다. 틀린 건 4번. 자, 7번에 민간 투자 사업 방식. 즉 사회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정부가 만들어야 되는 사회 기반시설, 예를 들면 도로나 학교, 터널 같은 거, 문화시설 같은 것들인데 이걸 민간이 투자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즉 소유권은 정부가 주로 갖는데 민간이 참여해서 만들어서 이걸 우리가 민간 공공 합동 개발이라 그러죠. 자, 이건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하니까 몇 섹터로 하냐면 3섹터 개발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알파벳 3개를 써서 우리가 무슨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첫 번째,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했대요. 빌드니까 B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일정 기간 사업 시행자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소유권이 인정된다. own이라는 걸 써요. own. 그러면 o를 쓰는 거고 운영, 오퍼레이트가 나와도 운영한다, 운영권을 인정한다 나와도 o를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된 소유권이 국가지자체에 이전된다. 자, 이전은 트랜스퍼라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는 BOT 방식이 되겠네요. BOT 방식. 근데 BOT가 얘밖에 없네요. 그럼 답은 1번일 거고. 자, 두 번째 보니까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에 건설이니까 빌드, B 나올 거고. 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소유권을 이전했대요. 소유권을 넘겼다, 트랜스퍼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시설을 임대하여, 임차 임대, 리스예요. L이라고 쓰죠. 그러면 수익을 회수하는 사업 방식은 BTL 방식이죠. BTL. 자,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BTO와 BTL인데 제가 문제 하나를 조금 좀 바꿔서 첫 번째는 BOT. 자, 그럼 알파벳 기억할 것이 준공했다, 건설했다 그러면 B.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러면 트랜스퍼. 그 다음에 임차 임대했다 L, 리스. 그 다음에 소유권을 소유한다도 O를 쓰고 운영한다 나와도 O를 쓰는 거예요. 둘 다. 뭐 두 개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나와도 O 쓰고 이거 나와도 O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알파벳 4개를 가지고서 3개씩 써가지고 무슨 방식이다 정리하는 것이 3섹터 개발이죠. 자, 나오면 보너스로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예요.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잘 정리하고. 자, 8번에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직접 관리는 자가관리라고도 하죠. 자가관리. 즉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는 거죠.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가 아니라 타성에 젖어들기 쉽고 직접 하다 보니까 타성이란 건 나쁜 습관에 빠져드는 거예요. 나쁜 습관에 빠져들 수 있다. 안일해지는 거죠.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는 걸 타성에 젖어든다라고 얘기하고. 자, 여기가 틀렸고 기밀이나 보안 유지에는 유리하다. 직접 관리하니까 기밀 보안 유지는 유리해요. 가장 큰 장점이죠. 얘는 맞지만 얘가 틀렸네요. 간접 관리 방식은 자, 직접 부동산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에게 부탁하는 거죠. 이걸 간접 관리라 하고 또는 위탁 관리라고도 얘기하죠. 위탁 관리.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를 자산 관리 회사라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 위탁하냐면 자산 관리 회사에 위탁하는 거죠. 자산 관리 회사에 위탁하는데 자,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재고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높일 수 있는 반면 자, 기밀 유지에는 직접 관리 방식보다 불리하다. 직접 내가 관리하지 않고 맡겼으니까 수익이 노출되거나 보안 유지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간접 관리, 위탁 관리의 가장 큰 단점은 기밀 유지가 어렵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자, 자산 관리란 자산이라는 건 돈 관리하는 거예요. 즉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해당 부분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관리를 자산 관리, 돈을 더 벌어들일 수 있게 관리하는 걸 자산 관리. 자, 4번에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한다. 자, 유명한 지문이에요. 반드시 외워야 되는 지문이죠.
자,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한다. 또는 경계 확정을 위해서 경계 측량을 한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예가 있는데 이건 경제적 관리가 아니라 기술적 관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술적 관리. 자, 암기해놔야 돼요. 즉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한다. 또는 경계 확정을 위해서 경계 측량한다. 이것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복합 개념의 관리 중에서 기술적 관리에 해당된다. 그래서 4번 틀렸고. 자, 혼합관리 방식은 직접 관리와 간접 관리,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를 병용해서 필요한 것만 합쳐서 관리하는 건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단점이 있죠. 합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서로 떠미는 일이 생길 거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단점이 있다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되겠네요. 자, 9번에 건물의 생애주기. 자, 건물의 생애주기도 5단계가 있는데 순서대로 제가 지문을 냈어요. 첫 번째, 전개발 단계가 있고, 두 번째,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그 다음에 완전 폐물 단계 이렇게 있는데 폐물 단계. 자, 전개발 단계는 말 그대로 건물을 짓기 전에 땅만 있는 계획 상태의 단계를 전개발 단계라 그래요. 자, 건축되기 전에 용지 상태, 건축되기 전에 땅만 있는 상태로 계획이나 관리 계획 수립 등의 타당성이 이루어진다. 즉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고 땅만 있는 계획 단계를 전개발, 개발 전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신축 단계는 신축됐으니까 이제 건물이 완성 단계, 건물이 딱 지어준 거예요. 건물이 완성되었으면 이제 새 걸로 있을 거니까 마모 파손이 전혀 일어나지 않겠네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유용성이 가장 높다. 새 걸로 있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물리적 유용성, 마모 파손이 안 돼 있는 가장 새 걸로만 이루어져 있는 단계다. 맞는 얘기고. 자, 안정 단계는 건물의 존속 기간이 가장 장기간에 이르며 가장 장기간이죠. 총 건물이 100년이 있다라면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안정 단계가 7, 80년 차지하는 거예요. 가장 긴 단계로 건물이 이제 제 기능을 담당하면서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수익 창출 단계가 안정 단계죠. 자, 가장 장기에 이르며 관리 상태에 따라서 건물의 수명의 장단이 결정되는 시기다. 맞죠? 자, 안정 단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수익을 창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고, 자, 노후 단계는 이제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단계로서 이제 급격히 이제 나빠지고 고장나거나 많이 파손 마모가 일어나는 단계로 건물의 개조 수선은 노후 단계에 들어선 다음에 행하는 것이 경제적이다가 틀렸네요. 자, 건물의 개조나 수선이나 이런 것은 노후 단계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인 노후 단계로 진행되기 전에 안정 단계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안정 단계에서 즉 건물의 수선이나 개량이나가 가장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안정 단계에서 수선 개량이 효율적이다. 이미 노후 단계에서는 고장나기 시작한 단계라서 고쳐봤자 또 다른 문제가 고장나니까 고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기 전에 안정 단계에서 수선 개량이 효과적이다. 4번은 틀렸고, 자, 완전 폐물 단계는 말 그대로 폐물, 쓸모가 없는 거죠. 쓸모가 없어지는 단계를 폐물 단계라고 하고. 자, 10번의 마케팅 전략. 자, 반드시 잘 정리해서 보너스로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시장 점유 마케팅은 자, 시장을 점유하는 마케팅이죠. 누가 시장을 점유하냐면 소비자가 있는 시장을 점유하는 사람은 공급자예요.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전략을 시장 점유 마케팅이고, 시장 점유 마케팅에는 STP 전략과 포피믹스 전략이 있죠. 이걸 세표차, 즉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차별화라 하고, 포피믹스는 재판 가유 이렇게. 그래서 시장 선거에 세표차로 붙었는데 재판 같다, 재판 가유 이렇게 외웠어요. 자, 공급자 중심의 시장 점유는 세표차, 재판 가유 맞고, 자, 포피믹스란 자, 차별화를 하는 4개의 P로 시작되는 전략을 혼합해서 잘 활용해야 된다는데, 재판 가유가 있죠. 자, 제품, 그 다음에 판매 촉진, 판초,
가격, 유통 경로 다 P로 시작되네요. 그래서 포P라고 하죠. 이렇게 네 개를 조합해서 차별화를 도모하는 전략을 말한다. 맞죠? 이 재판 가율을 잘 혼합해서 믹스라는 건 혼합이에요. 그래서 차별화를 잘하자라는 거예요. 자, STP 전략은 세분화해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차별화하는데 차별화는 어떻게 할 거냐? 재판 가율을 잘 혼합해서 차별화하자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세분화는 수요자를 세분화한다 그랬고 차별화는 공급 상품을 차별화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외웠던 건 세수공차 이렇게 세수공차라고 외웠었고 자 마케팅 전략 중 시장 세분화란 시장이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 세분화란 누구를? 수요자를 세분화하는 거다. 그래서 구매자를 꼭 출제자가 수요자라고 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구매자란 말 나오면 수요자를 유의미한 소규모로 구매자 집단으로 시장을 분할하는 거다. 자세히 나누는 거, 분할하는 걸 세분화라 하죠. 여기 만약에 차별화란 나오면 개발 부동산 또는 공급 상품을 다른 경쟁 상품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것을 차별화시키는 거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수요자는 세분화, 공급 상품은 차별한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자 고객 점유 마케팅이란 고객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얘기하는데 자 고객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 고객 점유는 소비자죠. 고객은 소비자니까 소비자 중심 전략을 얘기하고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원리가 아이다 원리였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고객은 소비자고 소비자는 아이다 이렇게 외워야 된댔죠. 그래서 attention 주목, interest 흥미, desire 욕망, 그다음에 액션 행동이죠. 구매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다. 각 단계 아이다 원리는 소비자의 심리적 접점, 즉 심리를 파악해서 그 심리에 맞춤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된다는 것을 이거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 하죠. 맞는 지문이고. 자, 관계 마케팅 전략은 관계 마케팅은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이례적인 관계가 아니라 한번 물건을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오랜 지속적인 관계로 필요할 때마다 계속 물건을 팔 수 있게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자가 관계 마케팅이에요. 이 관계는 장기적 관계 마케팅인데 자, 공급자의 전략 차원으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해 나간다 나왔네요. 시장을 점유해 나가는 건 이건 관계 마케팅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위에서 얘기했던 시장 점유 마케팅을 얘기한 거네요. 시장 점유를 얘기하는 거고 시장 점유 마케팅. 다시 얘기하면 관계 마케팅은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의 관계를 장기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물건을 계속 팔아가려고 하는 전략을 관계 마케팅이라 그래요. 대표적인 전략이 뭐가 있었냐면 브랜드 전략이 있다라고 정리했었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발관리론에 대한 문제였고 문제 설명을 들었다시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암기를 좀 통해서 쉽게 지문을 찾아낼 수 있는 단원이니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만 암기하면 돼요. 꼭 개발관리론을 무조건 다 맞추겠다고 해서 나는 막 깊은 데까지 다 공부하겠다. 이런 공부는 좋지 않아요. 어렵게 출제자가 내겠다고 한다면 틀려도 괜찮고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면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중심으로 암기해서 풀어나가시도록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